여기 경제적으로나 외모로나 부족한 게 없는 금수저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무도회에서 만난 여자에게 매혹되어 청혼하는데요. 그런데 오만해서 재수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당시 여자들이 남편 잘 만나서 사는 게 인생 목표였지만 이 여자는 배우자의 인격과 사랑을 먼저 보겠다고 생각했기에 돈이 많은 것은 결혼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생각이 오래가지는 않지만요. 오늘 소개할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 속 여주인공 엘리자베스의 생각은 당시 결혼관과 역행하는 것이었기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은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당시 기준에서는 파격적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흔한 로맨스 드라마와 별 차이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여주인공에 대한 평가도 비판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오만과 편견이 아닙니다. 미발간 초판의 제목은 첫인상이었습니다. 이후 이성과 감성으로 1811년에 출판되었다가 원고를 다듬고 나서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1813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1775년 잉글랜드 햄프셔주에서 8남매 중 7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교구 사제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에 제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부업을 거두려야 했습니다. 제인은 아버지 소재를 드나들면서 책들을 읽고 문학적 소양을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재능을 알아보고 적극 지원해 주었죠. 20살에 만난 토마스 리프로이와 결혼 직전까지 갔지만 토마스가 더 부유한 아내를 선택하면서 헤어집니다. 이 시기에 오만과 편견의 초판을 쓰게 되는데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공교롭습니다. 26살에 지역에서 잘 나가는 집안 남자의 청혼을 수락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다음날 결정을 뒤집은 후에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작가의 생애가 작품 속 이야기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오만과 편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산층 집안 딸들이 남편을 찾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중심으로 당시 상속제도와 결혼관을 꼬집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속의 상류층 인물들, 대표적으로 캐서린 드 버그 부인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예의 바르고 세련됐지만 결혼 문제만큼은 냉정하게 손을 긋습니다. 상대 집안의 수준, 재산, 연주를 따져보고 자격 미달이다 싶으면 결혼은 불가능했죠. 결혼은 가문의 안정, 계급 유지, 재산 재편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이던 젠틀리들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은 아들이나 가까운 친척 남자가 상속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 때문에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미래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결혼을 위한 여성들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좋은 신랑감 후보가 적은 결혼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결혼에 성공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연령도 10대까지 떨어집니다. 리디아가 16세,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서두른 이유입니다. 이 시기에는 딸들에게 가정교사를 붙이고 가정부를 두는 등 지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했죠. 빈털터리 사랑 1년보다 기존에 하던 대로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며 자식들 교육에 돈을 쓸 수 있나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작가가 내세운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딸 부잣집인 베넷 가이는 제인, 엘리자베스, 메리, 키티, 리디아 5명의 딸이 있습니다. 맏딸인 제인은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우며 침착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이기에 남자라면 누구나 아내로 맡고 싶은 여인이죠. 원래 다하씨도 제인을 마음에 들어 했지만 빅리가 먼저 고르는 바람에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 차녀인 엘리자베스는 당돌합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총명하고 재치 있으며 독립적으로 묘사되지만 제게는 아무 실체도 없으면서 오만하고 남을 우습게 보며 자신도 별 수 없는 속물이면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메리와 키티는 나이가 어린 탓인지 음악을 좋아하고 무도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막내인 리디아는 가장 철이 없고 경박합니다. 남자 보는 눈도 없고 속물적인데 용감하기까지 해서 위컴과 동반 노주에서 부모 속을 끓입니다. 엄마인 베넷 부인은 속물 그 자체입니다.
딸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력만 있으면 남자는 누구나 오케이라고 할 정도죠. 그녀의 남편도 결혼 후에 이런 모습에 질려서 별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샬롯은 엘리자베스의 절친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가 벌어집니다. 엘리자베스가 청혼을 거절한 콜린스와 샬롯이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성직자지만 허영심이 많고 약강의 인물이었기에 결혼을 거절했는데 샬롯이 그런 남자와 결혼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샬롯의 입장에서 보면 콜린스와의 결혼은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결혼과는 엘리자베스와 매우 달랐습니다. 결혼은 이상이 아니라 여자의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이루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샬롯은 메타인지가 확실했습니다. 결혼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콜린스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엘리자베스 집안보다도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기에 하루빨리 결혼해서 분가하는 게 집안을 돕는다고 생각했던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엘리자베스의 속물근성을 볼 수 있는데요. 그녀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샬롯의 선택을 멋대로 재단합니다. 진짜 절친이라면 상대가 범죄자가 아니란 그 선택을 존중해주고 축하해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녀의 생각을 다하시에게 적용해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엘리자베스의 기준대로라면 다하시가 다른 여자들을 깔보는 듯한 오만한 인상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하시는 다른 어떤 남자보다도 최상위에 있는 남편 후보니까요. 실제로 엘리자베스와 경쟁하는 숙녀들은 다하시의 그런 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오만하다고 편견을 갖다니 내로남불인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들을 대한민국 결혼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나이도 많으면서 주제 파악 못하고 배우자는 서울시 아파트 자가소유의 연봉 1억 이상, 대기업 직장, 키 180cm 이상을 주장하는 그녀들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시골 마을 네더필드에 찰스 빅리가 이사 온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딸 가진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빅리는 무도회에서 만난 제인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제인도 잘생긴 데다 신사답고 표정도 밝은 빅리가 마음에 들었죠. 빅리의 절친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와 춤을 추라는 제안을 듣고 그 정도 여자는 아니라며 거절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하필 그 말을 듣고 재수없는 놈이라고 편견을 갖게 되죠. 소설의 제목 오만과 편견은 다하시의 오만과 엘리자베스의 편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매이지만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제인은 현모양처 스타일이죠. 감정을 잘 내색하지도 않고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려하며 상대를 함부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빅리와 헤어질 지경에서도 인연이 닿지 않았으니 인생의 좋은 기억으로 남기겠다고 하죠. 남자들이라면 제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감정 표현도 솔직하고 반박 의견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솔직한 스타일이라고 포장할 수 있지만 모임에서 산통 깨는 스타일이죠. 일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피곤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빅리와 다하시를 비롯한 부자들을 거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본다며 싫어합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귀족과 부자들의 삶을 동경한 나머지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토록 싫어하던 다하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펜버리 저택을 방문하고 리디아와 위컴을 도와준 사실을 알게 된 후거든요.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은 확실히 진리입니다. 빅리의 누나가 제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제인은 엄마의 계략 때문에 일부러 말을 타고 비를 맞고 가서 감기에 걸린 나머지 며칠 동안이나 빅리가에 머물게 되는데요. 정말 이 부분에서 엄마들의 상상력에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엘리자베스가 언니를 데리러 가는데 이때 이상한 고집을 부립니다. 비가 와서 진흙투성이인 길을 긴 치마를 입고 4km 이상 걸어간 겁니다. 치마가 엉망이 될 줄 알면서도 말이죠. 진흙투성이 그녀를 본 빅리 누나와 여동생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 보인다고 평합니다. 빅리의 둘째 누나는 천박하고 미치광이 같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가 들었다면 오만한 자들의 헛소리라고 했겠지만 진짜 오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자베스의 오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빅리 양이 다하시의 눈길을 끌기 위해 걷는 모습을 보며 어리석음과 무분별은 흥미로우며 어디서든지 비웃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며 엘리자베스가 총명하고 당차긴커녕 철이 없고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엘리자베스와 자매들은 위컴이라는 장교를 만납니다. 위컴은 잘생겼고 체격도 좋으며 말솜씨도 좋고 매너도 훌륭해서 여자들의 호감을 끕니다. 그런데 다하시와 위컴의 사이가 뭔가 이상합니다. 위컴은 다하시의 부친이 보장한 안정된 수입의 성직자직을 다하시가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뒷담화를 합니다. 다하시가 잘 살기에 실제보다 좋게 평가된다는 설명과 함께요. 엘리자베스는 위컴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다하시는 더더욱 싫어하게 됩니다. 빅리의 동생이 위컴의 실체에 대해 힌트를 주지만 엘리자베스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엘리자베스가 얼마나 편향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위컴의 매력적인 모습에 빠져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가 한 말은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다니요. 이 장면을 보면 자신의 기준만으로 사랑을 찾는다고 해서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낳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하시가 끝까지 침묵하고 엘리자베스가 위컴과 결혼했다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매력적인 여자들이 나쁜 남자에게 빠져 인생을 망치는 이유가 여기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이는 빅리를 만나기 위해 런던으로 가지만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베넷 집안의 품격을 문제 삼아 결혼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이때 다하시가 찾아와 엘리자베스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거죠. 엘리자베스는 빅리와 언니 사이를 갈라놓은 것과 위컴을 내쫓은 과거를 비난하며 단칼에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전개가 좀 이상합니다. 다하시가 변명이랍시고 장문의 편지를 써서 위컴과 빅리 사건을 해명하거든요. 이 부분은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에게 사랑에 빠진 나머지 맹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굳이 편지를 쓰면서까지 과거를 일일이 해명한다는 설정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작가가 실제로 연인에게 배신을 당한 과거에 대한 대리만족을 위한 설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음날 다하시로부터 해명 편지가 도착합니다. 언니 문제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위컴의 정체를 알고 자신의 편견과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여동생들의 문제도 조금은 인정하게 되죠. 이때부터 다하시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생각이 바뀌는데 불난집에 석유를 붓는 결정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샬럿의 남편 콜린스의 후견인인 캐서린 부인이 찾아와서 이미 다하시를 사위감으로 찍어놓았으니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으니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죠. 다하시의 펜벌리 대저택을 방문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장원의 크기와 하인들, 화려한 인테리어에 압도되어 저택의 안축이 되는 미래를 상상해봅니다. 강남의 몇백 평 크기의 수백억 원대 펜트하우스 앞에서는 사랑인이 자신의 기준 따위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다하시가 위컴의 빚을 탕감해주고 일자리까지 마련해주며 막내 동생 부부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자 게임 끝났습니다. 사랑이요? 나만의 결혼 기준이요? 이제 그런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다하시가 다 해결해주는데요. 거절하기엔 너무나 큰 재산이네요. 다하시는 빅리와 함께 베넷 자매와 결혼하게 됩니다. 제인과 빅리 부부는 성격도 잘 맞고 성품도 온순한 데다 서로를 잘 배려하기에 결혼 생활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하시와 엘리자베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쉽지 않을 겁니다. 처가에 심각한 폭탄이 존재하거든요. 위컴과 리디아 부부는 다하시의 도움을 받은 후에도 사치와 허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 몰래 동생을 도와주지만 언젠가 이 사실이 들통나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혼 초에야 단점이 안 보이지만 두 사람 모두 만만치 않은 성격이니까 갈등이 크게 비화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사랑 절대로 안 바뀌거든요. 게다가 장모도 처제 못지않은 속물인지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죠.
자기의 결혼 기준에 맞는 배우자를 찾아야 했던 인물은 사실은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다하시였던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죠. 이 작품은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여성을 차별하는 상속제도와 결혼관을 비판한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생각과 태도가 당시 기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혁신적이었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네요. 그녀 역시 우회했을 뿐 종착지는 같았으니까요. 제인 오스틴 역시 계급을 넘어선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고 하니까 이러한 생각이 작품에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시대의 결혼관에 반대하는 의미로 본다면 이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은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리디아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결국 부자인 다하시를 선택했지만 리디아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위컴을 선택했고 그가 나쁜 남자이든 사기꾼이든 개의치 않고 살았으니까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수많은 로맨스 드라마와 웹소설이 연상되더군요. 재벌 남주와 서민 여주, 계급 차이, 첫인상 최악이었다가 서로를 이해하는 서사, 주변인들의 방해, 해피엔딩. 이 작품이 이러한 콘텐츠의 선두주자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제 와서는 새로울 게 별로 없습니다. 원조 맛집인 건 알겠는데 다른 집과 여전히 차별화된 맛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졌으리라고 생각했는데 2006년에 키라 나이틀리와 매튜 맥퍼딘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관람평은 나쁘지 않으니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네요.